네, 한미일 정상이 3국의 공동 위협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공약 등 3건의 문서를 채택했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공동 위협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협의에 나서는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네, 그 밖에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된 게 1994년이었는데요. 이후에 3국 정상만 이렇게 어제처럼 별도 회의로 모이게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관심이 모아지던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동이었는데 먼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어떤 의미를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듣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원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그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잘 사는 나라에서 강국으로 올라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국으로 올라섰다. 예. 지금 이제 그 3국이 만든 이 회담은 21세기판 G7 또는 이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G7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잘 사는 나라와 강국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안보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기 국가만 국민들만 잘 사는 나라, 자기 국가만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강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지역, 글로벌한 그런 지역에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 나라야말로 강국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회담에 나온 성명을 보면 이 회담의 목적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이다. 예. 그 책무를 다하겠다라는 이 3국의 그런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 협의가 예정돼 있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이 주기적으로 안보와 경제 관련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3국이 어떤 주도하는 책임 있는 나라로 올라선다는 거고요. 네.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 이 수많은 나라 중에 이 3국이 이제 리딩 국가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이제 뭐 대한민국이 그 잘 산 나라에서 이제 명실상부한 강국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국격의 혁상, 강국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얘기해 주셨는데 설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3국의 회담은 지정학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 저는 그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일단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어찌 보면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떤 하나의 그 지역 안보 체제로 가겠다라는 어떤 지금 표시라고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는 방향을 일단 그렇게 잡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뭐 나토와 같은 협력 체계, 뭐 안보 체계를 갖출 수는 없겠지만, 선을 그었죠. 네,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은 한일 간의 군사 동맹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국민들의 공감을 민감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얻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앞으로의 어떤 군사 안보적인 부분에서의 동북아시아에서의 협력 체계가 구축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다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도 저는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두 분의 총평 이렇게 들어봤는데 좀 세세하게 짚어보면 문서 3건 중에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이게 참 눈에 띕니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보 협력 수준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3국 간에 사실상 준 군사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맹이다. 예, 지금 상위 방호 조약이라든지 뭐 동맹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주환 변호사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자동 참전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협의에는 자동 참전 조항이 그건 없어요. 없죠. 예, 자동 참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음. 동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맹보다는 이제 한 단계 아래인데 그런데 정보 공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의 통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통일한다는 거는 평화 시에 동맹국이 하는 업무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한국과 미국이 평화 시에도 왜 동맹이냐?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통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평화 시에 할 수 있는 동맹국이 하는 역할, 그거를 지금 이 문구에 담은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자동 참전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준하는 그런 군사 동맹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적어도 평화 시에서만큼은 그 실제 전쟁 발발을 대비하는 평화 시의 군사 전략으로서의 만큼은 동맹국에 준하는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미일 상호 간에 진일보한 그런 이제 그 조약이라는 협의라는 거는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준동맹이다. 준동맹.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제3자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뭐 거기에서 역내의 어떤 통상 분쟁이라든지 경제 통상,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포괄적인 어떠한 위협에 대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백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고 설명을 하냐면 예. 3국의 위기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을 때 협의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그 백악관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대통령실과의 어떤 메시지 온도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의무가 아니라고 했지만은 미국 백악관에서는 이게 제3자가 협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무라는 건 뭐예요? 어떤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분규라든지 특히나 이게 군사 분규뿐만 아니라 경제 통상과도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공동 대응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대중국 문제라든지 중국과의 경제 부분이 있어서는 양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중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통상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이 협의 제3자 협의 공약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거기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네, 그 부분은 기준.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합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없지만은 백악관도 관계자가 조금 말이 갈리더라고요. 네네네. 그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구체적인 실무회담이라든지 실무자의 어떤 매뉴얼이 나와서 네네. 이 부분과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아까 이제 그렇다면 아까 준동맹 얘기해 주셨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이런 상호 간의 이런 그 공고함이 좀 더 진일보한다면 동맹으로 가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그 아까 평화 상태에서의 그런 동맹 말고도 전시에서의 어떤 자동 즉각적인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발전할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런 부분. 근데 이게 그 진짜 동맹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큰 벽이 있죠. 그 역사 관계도 있고 그렇죠. 일본과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받쳐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우리가 그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을 한 거는 6.25 때 같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예. 월남전 때도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각 그 세계 분쟁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장병들이 또 파견 나가고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은 그런 오래된 역사 관계 때문에 어찌 보면 그 혈맹이라는 평가를 지금 받는 거고 그렇지만 그 일본과는 아직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 관련해서 과연 일본이 그러면 한국의 안보에 부합하는 그런 행동을 과연 취할 거냐는 그걸 봐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그거를 예단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이런 이제 그 평화 시의 동맹, 준동맹 이런 관계를 해 나가면서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면서 또 일본의 태도를 또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국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뭔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민감한 한일 간의 역사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셨고. 자, 어쨌든 이번 회의 통해서 3국 정상들이 앞으로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3자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세 나라의 관계가 좀 공고해지면 또 불편해할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과 러시아일 텐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을 테고 또 커질 테고 내놓게 될 텐데 우리랑 또 이제 인접해 있는 국가들인 만큼 일각에서 이제 균형 외교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는 주사기는 던져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던져진다. 예, 주사기는? 이미 한미일 그 공동회담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만 남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그 미국의 세계 경영 전략이 그동안 이제 그 글로벌 기구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뭐 WTO라든지 뭐 유엔이라든지 이렇게 이 전체적인 기구에서 풀어나가는 전략보다는 예. 하나의 그 블록화된 지역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그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몇 나라와 긴밀한 그런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구상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미국의 전략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국의 전략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미국의 전략에 참여해서 같이 주도할 수 있는 강국의 대열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관전자로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캠프 데이비드의 성명은 이미 이거를 결정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세계 경영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겠다라는 그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이상 뭐 균형외고라는 그런 관점도 제가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그 국가의 방향이 저는 이미 설정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민감한 것이 경제도 연관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또 좌시할 수 없고 이 부분도 사실 고려해야 될 부분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뭐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뭐 중국과의 예를 들어서 뭐 친중을 하자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국 정부와의 어떠한 교류를 쌓아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최대한 그렇죠. 이득을 이익이죠. 얻자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바로 옆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교역량이 굉장히 많은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어찌 보면 얼마 전에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찾기가 어렵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차 뭐 예를 들어서 더 교역 시장을 더욱 더 넓혀가는 부분은 우리가 읽어내야 될 목표이지만은 지금 당장 닥친 경제 현실에서는 중국이 필요하단 말이죠. 대한민국 경제에.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제 무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단체 여행이 풀렸어요. 중국의 단체 여행 제한령이 풀렸는데 이제 그러면 일본으로 갈 거냐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올 것이냐. 그럼 이제 이런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오히려 지금 각을 세우는 한국으로 오기보다는 일본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일본은 우리랑 같이 똑같이 한미일 이렇게 똑같은 블록에 있지만은 일본과 미국은 따로따로 중국과 우리나라랑 다르게 지금 서로 교역량도 높여가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미일 삼국이 공고해지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성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권이 바뀌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뀔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캠프 데이비드의 이번 성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도 분명히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그렇죠. 거스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번 성명을 발표하겠다라고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경 일변도의 어떤 외교 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상대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블록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실제 그것이 현재 경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경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안보 위에 경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근래 새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순서는 경제 안보인데 원래 중요도는 안보 경제입니다. 안보 경제고 어느 나라든 안보와 관련한 동맹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이 그 길을 따라 가지고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다니거든요. 이거는 동서고금 항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안보 설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거부터 먼저 정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립된 체계를 바탕으로 경제가 번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그게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돌려서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 어제 청문회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메인 테마는 이제 이동관 내정자가 방송 장악을 할 거라는 그런 그 아주 우려 섞인 내용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보수 진영은 방송 장악을 할 의사도 없지만 방송 장악을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 그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이동관 MB 때 만약 이동관 내정자가 방송 장악을 뭐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방송 장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최근의 결과잖아요. 근데 보수 진영은 방송 장악을 일단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거를 아마 그 언론 관계자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민주당이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적, 그러니까 실현될 수도 없고 실현될 리도 없는 적을 성정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 공격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건전한 비판, 팩트에 기반한 비판은 그 보수 진영 내부 사람들도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또 개그 콘서트도 부활한다 그러는데 뭐 코미디언들 정치 풍자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보수 진영도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민주당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국민들이 적어도 확실한 거는 보수 진영은 방송 장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어제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왜 이동관 후보자를 이렇게 무시하시죠? 우리 원 변호사님은 제가 봤을 때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어제 그 참 인사청문회 보면서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가 상당히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능멸하다? 네. 어떤 의미세요? 그러니까 뭘 야당 국회의원이라 뭐 자료 제출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론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그냥 뭐 7천여 건에 달해서 뭐 너무 많다라는 어떤 여당 의원의 뭐 얘기도 항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뭐 하나 달라고 하면 다 사생활 유출 뭐 예를 들어 집을 어떻게 구했느냐 아니면 뭐 어떤 주식을 통해서 지난 뭐 3년간 5년간 뭐 5억 원에 해당하는 주식 배당을 받았느냐 아니 무슨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서 그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 제출을 아니 재산을 개인 고위 공직자가 재산 형성을 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면 투명하게끔 해야죠. 그래야 청렴 의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 어저께 보면 자료 제출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학폭에 대해서도 그냥 두리뭉실 뭐 그냥 일부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뭐 뒤는 난 잘 모르겠다. 어떤 과거 자기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으로 있을 때 어떤 국정원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말 이런 인사청문회 저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인사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진행돼 버리면 뭐 하면 뭐 합니까? 이 뭐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뭐 우리 뒤에 질문도 있지만은 당연히 되시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저께 인사청문회를 보면서는 너무 이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가 국민 무시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그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에 대해서 이 후보가 주장한 것을 보면 일부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뭐 있었을 걸로 인정을 하지만 진술서의 내용 중에 좀 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피해 학생과 이미 다 화해를 했다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밝혔는데 이 후보자의 어떤 뭐 지금 원변호사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태도라든가요, 답변 뭐 주장들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학폭 문제가 계속 이제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어떤 민주당의 좀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피해자가 지금 학폭이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본인이 지금 언론 기관에서 지금 진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지금 과거에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피해자가 아니 성추행 당했다고 했는데 그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면서 또 그 말을 무마시키고 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자가 학폭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학폭 화해도 하고 잘 지낸다 이제 그런 걸로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피해자 이야기는 전혀 또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담임이라는 분 그분을 이제 그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는데 아니 피해자를 신청하고 그 피해 관련을 처리했던 담임을 신청하는 그거는 이제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피해자는 신청 안 하고 지금 담임을 신청한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정상적인 정의 신청인지 민주당 측에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미 피해자하고 잘 처리가 된 문제, 학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문제를 자꾸 덜쳐내는 거는 피해자를 다시 또 만약에 정말 학폭 피해자인데 생각하기 싫어가지고 화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2차 가해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학폭 피해자에 그러니까 대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되지만 지금 말씀은 흠집 내기를 위한 흠집 내기는 안 된다.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좀 이런 저열한 정치 공세 말고 방송 장악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뭐 할 만한 공세인 것 같아요. 이 방통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가 아닌 다른 학폭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좀 그 흠집잡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만들어가는 거는 결국 이제 야당 의원들의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네. 더 이상 이제 이런 식의 인사청문회를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야당 의원들도 새롭게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청문회에 임하는 또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반론 제시하시겠습니까? 뭐 야당 의원들이 뭐 잘했다, 정말 날카로웠다 이렇게는 저도 평가를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동관 후보자 같은 경우 우리가 벌써 한 3달 전부터 뭐 내정돼 있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네. 그 말이 나왔을 때 이 학폭 문제가 불거졌었거든요. 예. 이 김이 빠져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새롭거나 아니면 기존의 그 어떤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말고 나머지 피해자들 지금 거기를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도 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진술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뭐 그게 또 본인들에겐 괴로운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강요할 수는 없다고 보고 하지만 저는 이동관 후보자의 태도도 정말 잘못됐다고 봐요. 어떠한 저런 학폭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당시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너무 참 보기에도 이게 참기가 힘들고 참 견디기가 힘든데 그러한 내용들을 그냥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다, 다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근데 이동관 후보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인사청문회 후보자 흥결이 많은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계속 내면 나중에 정권 만약에 바뀌게 됐을 때 만약 이런 학폭 문제라든지 뭐 탈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명 하나도 안 하고 이제 해도 그때 당시 지금의 야당이 됐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러면 진짜 어떤 사람 이제는 참 이게 예전과 달라졌구나 진짜. 우리가 인사청문회 초기 도입만 했을 때만 해도 전입신고 잘못했다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도 사퇴하고 그랬거든요. 당시에는 뭐 논문 위조, 논문 뭐 예를 들어서 논문 베꼈었다 이걸로도 다 사퇴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왜 사퇴했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흥결이 많은 후보자들이 내정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자괴감이 느껴져요. 인사청문회 뭐 왜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이동관 후보자의 어제 그 답변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 심각한 문제를 너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그냥 넘어가는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어제 청문회 결국 보고서 채택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은 아무래도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앞서 설주환 변호사께서 당연히 보고서 채택 없어도 임명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임명 후의 상황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도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임명되시기 전에 이미 방통위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김효재 대행이 거의 지금 방심위원장까지 정현주 방심위원장하고 위원들까지도 지금 해촉을 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거의 이동관 후보자가 만약 들어섰을 때는 어느 정도 정지 작업이 끝나버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방통위가 지금 뭐 민주당에서 최민희 위원 같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시켜서 추천까지 했습니다만 아직도 임명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방통위가 과연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될 것인가? 저는 방통위 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본인의 의견을 좀 대통령실에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방통위 의원 야당 추천 그러면 안 하실 겁니까? 이제 계속 안 한 상태로 그냥 이대로 비워두고 무슨 법제처에서 해석을 기다리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지금 해석을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동관 이제 방통위 위원장이 되시면 좀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용섭 변호사께서는 임명 강행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뭐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별히 그 전에 나와 있던 거에 추가적으로 좀 치명적인 하자나 예. 아니면 유효한 하자가 발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내정을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동관 그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인 건데 그 전에 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인가 그분 뭐 폐륜공방, 신우이와 뭐 그런 이제 진실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나쁘고로운 그런 이제 폐륜공방을 하면서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으로 앉아 있었던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런 예. 분은 당을 바꿀 수 있는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해서 앉혀놓았는데 그 부분 그런 큰 하자는 그냥 냅두고 그분을 뭐 해촉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관 위원장처럼 어쨌든 자기의 업계에서 충분한 전문성과 경력을 쌓은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흠집내기를 하려는 거는 민주당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죠.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당대표 취임 후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죠. 13시간의 장시간 조사였는데 조사에 앞서서 이제 검찰 밖에서 밝힌 입장 발표부터 해서 이건 정치 수사다, 뭐 조작 수사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반박했는데 일단 이 대표의 검찰에 입장하기 전부터의 모습부터 해서 뭔가 다른 때 출석과는 좀 뭔가 더 결의에 찬 듯한 모습이었고요. 또 반박도 강했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날 본인 SNS에 이제 뭐 그랬었죠. 그 포스터도 올리시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인이 당당하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이제까지와 좀 다르게 어찌 보면 뭔가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저는 것이다? 그렇게 했다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도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면 뭐 새로울 건 없었다. 새로울 건 없었고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일을 몰아가듯이 어떤 뭐 배임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임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저는 어차피 이것이 뭐 기소가 이미 답정너죠. 이제 기소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이제 법원에서 어떤 진실을 가려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네. 가야지만 되는 그 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평이 있었고 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아니, 들어가기 전부터의 그 모습부터 좀 짚어보죠. 예. 예, 그 포스트에 시간과 장소를 올렸어요. 그 포스트에 시간과 장소를 올렸다는 것은 결국 그때 어떤 지지자들한테 세력을 좀 이제 나와달라는 그런 네네. 뭐 그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묵시적인 의사 표시고요. 안 그러면 그 시간과 장소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올릴 일은 전혀 없는데 어쨌든 시간과 장소를 일단 올렸어요.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됐을 때 사람들이 과거에는 많이 왔었죠. 몇천 명씩 막 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적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적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거는 이제는 민주당도 그리고 개딸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지겹다 이제 뭐 게임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신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죠. 점점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소환이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정상인데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우리 대표님 그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더 적은 사람이 급속히 사람 수가 줄고 있다는 거는 이미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이제는 좀 그 손절 분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옥정공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런 박찬대 의원은 뭐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은 그 옥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굳이 대표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사퇴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구속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혐의가 소명이 돼야 구속이 되지 않습니까? 다 구속이 될 거라는 그런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이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어느 정도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는 그 이재명 대표를 손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주된 이제 의견을 얘기해 주셨는데 내부 분위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걱정들 많이 하고 있죠. 일단은 뭐 영장 검찰의 지금 수사가 그냥 단순히 진짜 위법이 있어서 이걸 죄를 밝히고 벌을 주겠다라는 어떤 사법적인 수사라기보다는 저는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어떤 야당 대표에 대해서 1년 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기소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고 보고 영장 청구도 뭐 계속 나오다시피 청구는 할 것 같아요. 저는 발부가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많지만은 일단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는 하려고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어떤 분열을 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만약에 진짜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장 발부가 기각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가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근데 영장이 발부가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당내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당을 누가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입니다. 이게 시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언제쯤 영장 청구할 걸로 예상하세요?
결국 이제 그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서 구속영장은 이제 신청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그 이재명 대표가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수사가 된 그런 자료들하고 맞춰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소명되지 않고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속영장은 청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비회기 중에 이제 그 청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일부의 여론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속영장 청구가 뭐 식당 예약 잡는 게 아니다. 그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언제쯤 영장 청구할 걸로 시기 예상하십니까? 안 하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성이 크겠죠. 네. 아무래도 뭐 검찰에서는 9월 지금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9월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기 중에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회기 중에 하게 되면 또 민주당 내에서 저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뜻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각자 뭐 자율 투표를 하겠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법원 가도 실질심사 받아도 영장 발부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그 자신 있게 가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